전 재산이 전화 한 통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전화. 단 한 통의 통화가 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제 이름은 조병철. 올해 67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5년간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퇴직금 3억 원. 그 돈으로 아내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 제가 검찰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입니다. 수사 협조 요청. 안전계 자료에 자금 이체. 평생 준법 정신으로 살아온 제가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하루 만에 통장 잔액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병철입니다. 올해 67살이고 작년까지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15년은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마당의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아내 김순애 씨는 저보다 3살 아래로 평생 회사원인 저를 내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기뻤습니다. 아들 둘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각자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일상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운동을 했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러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부장으로 재직할 때는 늘 바쁘고 긴장된 생활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터라 경제 뉴스나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기업 관련 이슈에는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화나 스마트폰 사용은 기본적인 기능만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기능들은 잘 몰랐지만 필요한 통화나 이메일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평생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일 처리를 해왔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는 주로 창구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퇴직금도 안전하게 정기예금과 적금으로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가끔 잔액 조회 정도만 했고 복잡한 거래는 직접 은행에 가서 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에서 살면서 저는 항상 규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항상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흘렀습니다. 퇴직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마음도 편안했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에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일상적인 오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누가 전화했나 싶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수사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말투였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다니 처음 있는 일이라 긴장이 됐습니다. 현재 저와 관련된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제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피해자들이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대포 통장이라는 말도 생소했지만 제 명의로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증거는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된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워낙 그런 사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피해자가 된 건가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제가 직접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명예도용 피해자로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매우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에서 수억 원의 돈이 오갔고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모든 계좌가 동결될 수 있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은행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퇴직금도 모두 그 계좌에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안전계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전계좌는 수사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계좌로 거기로 돈을 옮겨두면 수사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저로서는 검찰청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피해자라고 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 현재 계좌 잔액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미 범죄자들이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뱅킹으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전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절차들이 있다며 하나씩 차근차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받기 시작한 지 벌써 30분이 넘게 지났지만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검사님께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평생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온 제게는 검찰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전화가 정교한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인 준법 정신과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오히려 저를 함정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은 제가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는 과정을 아주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를 해야 한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상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안전계좌를 개설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제 계좌에서 임시로 돈을 인출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범죄자들이 이미 제 계좌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해킹을 통해 돈을 빼갈 수 있으니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임시로 개설된 수사기관 전용 계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로 일단 옮겨두면 완전히 안전하고 수사가 끝나면 다시 제 계좌로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안상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지시를 어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은행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천만 원 정도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좌 이체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뭔가 물어보면 개인적인 투자 때문이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는 동안 계속 전화를 연결해 놓고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연락한 것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고 싶었지만 수사의 비밀 보장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내와 모든 것을 상의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수사기관에서 부탁하는 일인데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피해자라고 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가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지만 이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큰 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답대로 개인적인 투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서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더니 이제 나머지 돈을 계좌 이체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첫 번째 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승인한 특별계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계좌로 나머지 돈을 모두 옮기면 완전히 안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오늘 중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범죄자들이 눈치챌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계좌가 감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체 한도가 있어서 한 번에 모든 돈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나누어서 이체했습니다. 첫 번째로 1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화면에서 이체 완료 메시지가 뜨자 안전하게 처리됐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1억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때쯤 되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검찰청에서 지시한 일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머지 5천만 원까지 모두 이체했습니다. 이제 제 계좌에는 몇십만 원의 생활비만 남았습니다. 3억 원의 퇴직금이 모두 안전계좌로 옮겨진 것입니다. 모든 이체가 완료되자 검사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돈은 완전히 안전해졌고 수사가 끝나면 바로 되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이 제 통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비록 임시로 맡겨둔 것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제 표정이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비밀 보장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고 둘러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일주일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이체되었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검찰청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연락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전화번호로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찰청 홈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통화했다고 하는 금융수사부라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이런 방식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1억 9천만 원의 퇴직금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진실을 깨달은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이 전화 한 통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스스로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급히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추적을 요청했지만 이미 그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도 없이 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고학력 고연령층, 그 중에서도 대기업 출신들이 자주 당하는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체계와 절차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상급기관 지시에 대한 순응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일해온 사람일수록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백 건의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실제로 돈을 찾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다 없어진 거냐고. 네,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대답할 때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 모범적인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가족들과 상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35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쌓아온 신뢰와 규범의식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의심 없이 따라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전화를 끊었다면, 만약 아내와 상의했다면, 만약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해 봤다면. 하지만 모든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평생 치밀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니. 35년간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제가 정작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전화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혹시 제 사정을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평소 존경받던 대기업 부장님이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다시 일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제가 평생 관리했던 직원들과 동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치밀하고 신중한 부장님으로 기억되고 싶었는데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울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이제는 정말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며 67살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고문직,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시설 관리 등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일반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한 곳은 동네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업무였습니다. 그나마 회사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장님이 제 이력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지낸 분이 왜 이런 작은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부장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중소기업 자문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사장과의 회의, 직원 관리 조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장으로서 큰 틀만 결정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작은 것까지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어색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집 근처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64살의 나이에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라 매일 힘들어했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합쳐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예전 제 월급만도 못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 나가는 돈은 여전히 많았고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자문 업무도 익숙해지고 사장과 직원들과의 관계도 대기업 시절의 경험을 살려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들도 처음 충격에서 벗어나 저희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주려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에 어두웠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에서 살면서 저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왔던 저는 바깥 세상의 위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습니다. 무엇보다 체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문제였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의심 없이 따라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들이며 살아온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젊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당한 사기 수법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고 그럴듯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연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가족과 상의했다면, 아니면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해 봤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수사의 비밀보장이라는 말에 속아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일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비록 힘들고 월급도 적었지만 제 손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퇴직금을 잃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마음 편히 외식하는 것, 필요한 물건을 고민 없이 사는 것,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잠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저를 탓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주는 아내와 아들들을 보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학원에 출근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물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정말 아팠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겸손함, 가족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후회됩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봐야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자문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기만 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했습니다. 사장과 직원들과도 친해졌고 회사 실적이 개선되면 저도 뿌듯합니다. 아내도 마트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예전처럼 여유롭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산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가끔 예전 회사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전화가 왔을 때 의심하게 됐다는 분들도 여러 명 계셨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화 사용도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줬고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꿈을 꿉니다.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작은 서점이라도 하나 차려보고 싶다는 꿈 말입니다. 비현실적인 꿈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견딜만 합니다. 아들들도 이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충격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이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며 저도 힘을 얻습니다. 경찰 수사는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해외로 도망갔고 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있어 봐야 소용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판단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권위 있어 보이는 기관에서 전화가 와도
돈과 관련된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어르신들의 권위의식과 순수함을 악용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잃은 3억 원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실수가 완전히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후배들과 함께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 같은 풍요로운 생활은 할 수 없지만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40년간 환자를 돌봐온 의사가 12억 원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노인복지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고급 요양원 사업, 정부 허가도 받지 않은 허위 사업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와 함께 경제적 절망에 빠진 70세 의사의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여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욱입니다. 올해 73살입니다. 40년간 이 동네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은 의원이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주치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80대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선생님이 제일 믿음직하다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내 미경이도 간호사 출신이라 함께 의원을 꾸려왔어요. 두 아들은 모두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째 준호는 신경외과, 둘째 민호는 내과 전문의예요. 준호가 자주 걱정했어요. 70이 넘도록 진료를 계속하는 제가 염려되었나 봅니다. 이제 그만 쉬셔도 된다고 말이죠. 의원 건물은 제 소유였고 오랜 세월 모은 자산이 12억 원 정도 되었어요.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손떨림이 시작되더니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아내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검사 결과는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약물 치료 잘 받으면 천천히 진행된다면서요. 간호사 출신이라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의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나이도 이제 진료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들도 좋은 결정이라며 찬성했습니다. 의원 건물을 매각하니 8억 원이 나왔어요. 기존 자산과 합쳐서 총 20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요. 손떨림 때문에 차 잔을 들기 힘들어했지만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환자를 배웅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85세 할아버지였는데 10년 넘게 제가 돌봐드린 분이었어요. 혈압약을 처방해 드리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말이에요. 의원을 정리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학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김태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실버 산업이 대세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원, 실버타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가족들을 많이 봤거든요. 태호는 정부에서도 실버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면서요.
태호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유망한 사업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태호는 의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의료진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라면 신뢰도가 높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제가 의사라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태호는 자기도 투자할 생각인데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어요. 아내도 간호사 출신이라 실버 산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수요는 많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진료하면서 봤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요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며칠 후 태호가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부지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여준 자료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정부 정책, 시장 전망, 수익 예측까지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투자금은 10억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태호도 10억, 저도 10억이라는 거였습니다. 10억 원. 제 전체 재산의 절반이었어요. 좀 많은 것 같다고 했더니 태호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요양원이라면서요. 태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한번 부지를 보러 가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가평의 부지를 보러 갔어요. 정말 좋은 위치였습니다. 공기도 맑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어요. 태호는 여기에 최고급 요양원을 지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료진 상주, 개별 간병,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태호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멋진 요양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아내는 좋은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10억이 너무 큰 돈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절반은 남겨두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결국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년간 환자를 돌본 경험을 살려 정말 좋은 요양원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가 설립한 실버힐스라는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태호는 저를 의료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의외로 짭짤한 수입이었습니다. 은퇴 후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월 300만 원이라니요. 게다가 투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았어요. 투자한 지 2달이 지나자 첫 번째 보고서가 왔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건축 허가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정말 공사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정부 보조금 10억 원이 확정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덕분에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 같다고 했어요. 태호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이 들어온 건 투자한 지 4달째였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10억 원 투자해서 4달 만에 2천만 원이라니 연 수익률로 계산하면 20%가 넘는 거였어요. 아내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투자의 재미구나 싶었어요. 사실 의사로 살면서 투자다운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금과 적금으로만 자산을 관리했었는데 이렇게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니 신기했습니다. 5번째 달에도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6번째 달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태호의 설명으로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자금 여력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이 무렵 태호가 추가 제안을 해왔어요. 2차 투자 모집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시설을 더 확장하고 고급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최소 5억 원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10억 원을 투지했는데 또 5억을 더 투자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2차 투자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분기별 3%, 연 12%라는 거였습니다.
기존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었어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으니 추가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다만 전체 재산의 4분의 3을 투자하는 게 되니까 조금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5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태호가 약속을 잘 지켰고 수익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의료고문 급여까지 받고 있으니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추가 투자 후 첫 번째 배당금은 더욱 놀라웠어요. 5억 원 투자해서 1,500만 원이 나온 거였습니다. 분기 3%라던 약속을 정확히 지킨 거예요. 이제 분기마다 3,500만 원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연간 1억 4천만 원의 투자 수익이었어요. 여기에 의료고문 급여 3,600만 원까지 합치면 연간 1억 7,60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거였습니다. 70세 나이에 이런 수입이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아내의 파킨슨병 치료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들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투자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배당금 지급이 며칠 늦어졌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상 실수일 수도 있고 회계 처리가 지연된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태호는 미안하다면서 회계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배당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한 실수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9번째 달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늦어졌습니다. 태호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은 결국 들어왔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달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배당금이 예정된 날짜에서 2주일이나 늦어진 거였습니다. 태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에야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요양원 건설 현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가평 부지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초 공사만 조금 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현장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중단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관리소장은 한 달 전부터 공사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작업을 멈췄다고 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매달 배당금을 받고 있는 동안 공사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받은 배당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어요. 태호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태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태호는 일시적인 자금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금 관리가 복잡해졌다는 거였어요. 곧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설명이 영 믿어지지 않았어요. 표정도 어색했고 말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실버힐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뉴스도 없었어요. 정부 사이트에서 실버타운 관련 정책을 찾아봤습니다. 가평 지역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요양원 허가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태호가 말한 정부 보조금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아내도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경제적 문제까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1번째 딸이 되어도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계속 핑계만 댔어요. 정부 정책 변화, 행정 지연, 자금 운용 문제 등등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지만 더 이상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안감이 커져서 아들 준호에게 상황을 털어놨어요. 준호는 즉시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변호사는 투자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어요. 계약서상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부 허가 관련 내용이 모호하고 회사의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정식으로 실태 조사를 의뢰했어요. 사설 조사기관에서 2주일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버힐스라는 회사 자체가 허울뿐인 회사였다는 거예요. 가평 부지는 실제로 매입했지만 요양원 건축 허가는 애초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전혀 받지 못했어요. 태호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유일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은퇴 전문직들이 10여 명 더 있었습니다. 총 피해 규모가 200억 원을 넘는다고 했어요. 조사 결과를 보고 나니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받았던 배당금은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이었던 거예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면서도 이런 수법에 당할 줄은 몰랐어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복잡해서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했어요. 태호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도 비어 있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어요.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태호는 가명을 사용했고 실제 신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떨림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15억 원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날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남은 돈은 5억 원뿐이었습니다. 2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든 거였어요. 4분의 3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아들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준호와 민호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기에 당할 줄은 몰랐다면서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말이에요. 민호가 당분간 자기네 집에서 지내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집이 있고 5억 원도 남아 있으니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치료비였어요. 파킨슨병 약값 월 100만 원이 넘었고 정기검진비와 물리치료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들었습니다. 5억 원으로는 3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돈을 벌 방법이 있을까요? 아내는 아프고 재산은 대부분 날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아내의 상태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어요. 파킨슨병 증상이 더 심해졌고 약을 먹어도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병원비조차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어요. 태호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고 회사 계좌에 남은 돈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산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기껏해야 투자금의 10% 정도나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15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어요. 월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아내 치료비가 200만 원, 생활비가 150만 원으로 총 350만 원이 필요했어요. 5억 원으로는 11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수입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의료고문 급여도 당연히 끊어졌고 의원도 이미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 일을 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아들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준호는 대학병원에서 일하지만 아직 교수가 되지 못한 상태였고 민호도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어 여유가 없었거든요. 제 문제로 아들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약물 부작용이 겹쳐서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틀간 입원했습니다. 입원비만 300만 원이 나왔어요. 퇴원 후 아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24시간 돌봐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웠어요. 그러다가 제 몸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어지럼증이 심했어요. 혈압을 재어보니 200을 넘었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었어요. 민호가 와서 아버지도 치료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엄마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면서요. 결국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날 밤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내와 저 모두 쓰러질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노인 일자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분류 등이 있었지만 제 몸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의사 출신이면 더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급여는 없지만 교통비 정도는 지급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주면 제 기분도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노인복지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건강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의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간씩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급여는 없지만 교통비로 10,000원씩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날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때는 15억 원을 투자했던 제가 이제 하루 5,000원의 교통비를 받으며 봉사를 하게 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78세 할머니였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환자를 진료하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바빠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데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 주니 이해가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혈당 관리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40년간 당뇨 환자들을 돌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상담해 드렸어요. 그날 총 8분을 상담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도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둘째 주가 되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퍼진 거였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복지관에서는 상담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3번 월수금으로 늘어났어요. 상담하는 어르신 수도 하루에 15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교통비도 일일 15,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제가 당한 것과 비슷한 사기 피해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건강보조식품 사기, 투자 사기, 보험 사기 등 다양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80세 할아버지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건강 얘기보다는 계속 투자 사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면서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당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지관 관장님께 제안했습니다.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관장님이 매우 좋아하셨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각종 사기에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직접 경험한 분이 교육해 주시면 효과가 클 거라고 하셨습니다. 2주일 후 첫 번째 교육을 했어요.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15억 원을 잃었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된다면서 다음에 또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다른 복지관에서도 교육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5번까지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강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강의료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정식 계약서도 작성하고 강사증도 받았어요. 일주일에 5번 강의를 하니까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내 치료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의 내용도 점점 체계화되었어요. 제 경험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정리해서 교육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갈수록 좋아졌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출판사에서 책을 써보라는 거였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분이 출판사에 추천했다고 해요. 투자 사기 경험담과 예방법을 담은 책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원고 작성을 도와주었어요. 주말마다 와서 제 이야기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석 달 만에 200페이지 분량의 원고가 완성되었어요. 책 제목은 73세 의사의 15억 투자 실패담으로 정했습니다.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까지 들어오면서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15억을 잃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아내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밝아지니까 아내도 덩달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파킨슨병 증상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지난주에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생애 첫 방송 출연이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15억을 잃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실패를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바꾸시다니 대단하다고 말해줍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며 좋아해요. 현재 저는 매주 10번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 사기를 피했다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배웠어요. 건강, 가족,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